공포카페 일본 모채널 괴담. 미소 짓는 노인.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이야기이다. 아무것도 없는 시골 대학에 다니는 나와 내 대학 친구는 밤낚시가 취미였다. 우리가 다니던 대학은 큰 항구가 있는 동해 쪽 지방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낚시를 할 만한 곳은 차고 넘쳤다. 그날 밤 나는 볼락을 잡으려고 친구랑 같이 항구로 나갔다. 그리고 항구 입구 부근의 테트라포드 사이를 노려 낚시를 즐기고 있었다. 밤의 항구는 몹시 조용하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어부들은 어두워지기 전에 항구에서 사라져버린다. 파도가 테트라포드에 부딪혀 부서지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낚시에 집중한 채 루어의 움직임을 쫓고 있던 나는 옆에서 갑자기 누가 이쪽을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놀랐다. 웬 작고 깡마른 노인이 내 옆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다. 아이, 깜짝이야. 아유, 언제부터 있었는데 내가 눈치를 못 챈 거지? 아이, 그건 그렇고 이 할아버지 태도가 좀 무례한데? 그렇게 생각하며 의아해하는 새에도 노인은 희종일관 웃는 얼굴 그대로였다. 어항에 설치된 가로등불이 짙은 그림자를 만들어내며 노인의 얼굴을 비춘다. 침묵의 긴장감을 견딜 수 없었던 나는 입을 열었다. 저 산책 나오셨나 봐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웃는 채였다. 나는 조금 오싹해졌다. 이 할아버지 정신이 나간 건가? 치매인가? 아, 그냥 가만히 놔둬야겠다. 나는 그렇게 노인을 무시한 채 발치에 누어를 내리고 낚시를 계속했다. 시간이 흐르고 무의식 중에 옆을 보니 노인은 어디론가 간 것 같았다. 1시간 뒤에 K와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데서 농어를 잡던 K와 합류했다. K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그 녀석은 말했다. 옛날에 바다 근처에서 떠돌던 이야기가 있었어. 말로 홀려서 영혼을 빼앗고 그대로 바다 밑으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야. 그게 아마 바다 할아범이라는 욕이었던 걸로 기억해. 살짝 겁이 났지만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K 옆에서 낚시를 계속했다. 잠시 그렇게 낚시 중이었는데 이번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다. 그런데 이 차는 아까 그 할아버지보다도 더 이상했다. 우선 이 시간에는 항구에 승용차가 오른 일이 거의 없었다. 아니, 있다 쳐도 불량배나 폭주족 정도인데 나와 K 쪽으로 다가오른 이 차는 아무리 봐도 그런 부류가 탄 차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차는 분명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야, 저 차 조금 이상한데? 그러게 말이야. 느낌이 안 좋은데. 나랑 K는 거의 똑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우린 둘 다 서둘러 리를 감고 땅바닥에 둔 채비를 집어든 뒤 차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 순간 차의 속도가 살짝 빨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건 착각이 아니었다. 다음 순간 차는 스르륵 가속하더니 내 쪽으로 돌진해왔다. 15m쯤 되던 거리는 눈 깜짝할 새에 줄어들었다. 차에 부딪히기 직전 K는 차를 피해 오른쪽으로 뛰었다.
나는 배를 묶어둔 로프에 발이 걸려 차보다 딱 한순간 먼저 바다에 떨어지게 되었다. 바다에 머리부터 떨어진 나는 패닉에 빠져 내 옆에 차가 떨어진 것도 깨닫지 못했다. 기슭에서 K가 괜찮냐고 외쳐줘서 다행히도 조금이나마 안정을 되찾고 보니 내 옆에 자동차가 뒤쪽에 본인만 보이는 채로 떠 있었던 게 보였다. 그 후 나는 K가 던져준 로프로 바다에서 빠져나온 뒤 경찰을 불렀다. 우리 쪽으로 돌진한 차는 다음날 인양되었고 차 안에서는 2명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한 사람은 낚시할 때 내 얼굴을 빤히 보던 그 노인이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노인의 아내였다. 하지만 이 아내분의 사이는 익사가 아니었다. 부인의 시신은 상당히 부패해 있었고 경찰 말로는 사후 2개월은 지난 것 같다고 했다. 즉, 그 노인은 조수석에 아내의 부패한 시신을 실은 채 우리가 낚시를 하던 부둣가 벼랑 쪽으로 뛰어든 것이었다. 나와 K를 길동무로 데려가려고. 왜 그 노인은 나와 K랑 같이 죽으려고 했을까? 죽을 작정으로 바다에 온 건가? 아니, 그보다 그 노인은 왜 그런 짓을 하기 전에 웃고 있었던 것일까?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소름이 돋고는 한다. 공포카페 일본 뽀채널 괴담 전화. 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학급 내 사소한 문제에 휘말려 출석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아무래도 학교에 안 가서 빈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낮에는 집에서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나이 차이가 나는 동생을 돌보고 밤에는 근처 공원에 가서 스케이트보드를 타거나 친구네 집에 놀러가곤 했었다. 어느 날 언제나처럼 동생과 둘이서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날 어머니는 분명히 병원에 갔었고 집에는 남동생과 단 둘이 있었다. 밥을 다 먹고 멍하니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동생이 갑자기 말문을 열었다. 아, 전화해야지. 그 당시 동생의 나이는 4살이었다. 동생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에 궁금해진 나는 물어보았다. 어? 어디에?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전화. 동생은 그 말만 반복하면서 전화기가 놓여있는 복도로 뛰어나갔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나는 황급히 동생을 쫓아가자 동생은 전화가 누워있는 받침대에 있는 힘껏 손을 뻗고는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다. 전화 줘! 전화! 나는 동생의 땡깡을 말리면서 말했다. 아, 안 돼.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엄마는 곧 있으면 돌아올걸? 전화! 빨리! 전화! 하지만 동생은 말리면 말릴수록 더욱 울부짖기 시작했다. 나는 큰일 났다 생각하면서 억지로 동생을 끌어안고 거실로 돌아가려던 때였다. 복도에서 전화기가 울렸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동생은 굉장한 기세로 날뛰기 시작했다. 아, 알았어. 잠깐 기다려. 내가 받아볼게. 나는 동생을 꽉 잡은 채로 수화기를 들었다. 네, B입니다. 아, 저 A군 부탁드립니다.
생소한 40대에서 50대는 돼 보이는 아줌마의 목소리였다. 수상한 사람이 4살짜리 동생에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의심하면서 나는 말을 이었다. 저... 누구세요? 와 함께... 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화는 대물음과 동시에 뚝 끊어졌다. 당황스러운 얼굴로 수화기를 내려놓자 동생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내 쪽을 보고 있었다. 에이, 모르는 사람한테 번호 알려줬어? 방금 그 전화 뭐야? 그렇게 물어봤지만 돌아오른 대답은 몰라, 모르겠어, 싫어. 그런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나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전화 기록을 확인했지만 그 당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번호였다. 몇 번인가 다시 걸어봤지만 계속 통화 중이라는 신호만 수화기에서 들릴 뿐 전혀 연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전화기랑 실랑이를 하다 보니 어머니가 집에 돌아왔다. 나는 어머니에게 아까 전에 있었던 일들을 전부 설명했지만 어머니도 모르는 번호였는지 섬뜩해했다. 그날부터였을 거다. 가끔씩 그 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나나 부모님이 받으면 잠깐 말을 하더니 끊어버리고 다시 걸어보면 통화 중이라는 소리만 흘러나올 뿐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전화벨이 울리기 전만 되면 동생이 전화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이었다. 우리 가족은 동생이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의자를 밟고 올라가도 닿지 않는 곳으로 전화기를 옮겼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다. 대낮에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였을 것이다. 복도에서 전화기가 울렸다. 그날도 어머니는 집에 없었고 동생과 단 둘이 있었다. 아휴, 또 그 아줌마겠네. 어차피 A가 받기 힘든 곳에 전화기가 있으니 뭐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대로 벨 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황급히 화장실에서 나왔다. 전화선을 당겼는지 전화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응, 맞아. 놀러와. 그 전화기 옆에서 동생은 즐거운 듯이 전화를 하고 있었다. 그날을 기점으로 동생이 소란을 피우는 것도 낯선 번호로부터의 전화도 없어졌다. 혹시나 싶어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 중이라는 수신음에서 현재 사용되지 않는 번호라는 수신음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났다. 동생은 그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나나 부모님이 그 일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동생은 거짓말 치지 말라고 하면서 대답할 뿐이었다. 공포카페 일본 뽀채널 괴담 허수아비. 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쯤의 이야기야. 그날은 막 여름방학이 시작된 무렵에 아주 더운 밤이었어. 11시쯤에 갑자기 허기가 져서 가까운 편의점에 다녀오기로 했어. 가깝다곤 해도 내가 살던 곳은 워낙에 시골이었던지라
좀 거리가 있었거든. 나는 걸어갈까 자전거를 타고 갈까 잠시 고민하다가 살짝 피곤하기도 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기로 했어.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지. 편의점에 가려면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좀 멀리 돌아가긴 해도 큰 길로 가면 차도 많이 다니는 밝은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름길이긴 한데 어두운 밭이 있는 길이 하나가 있어. 평소엔 항상 밝은 길로만 다녔었는데 그날 밤은 워낙에 달이 밝았거든. 그래서 빨리 갔다 와서 게임이나 계속 하고 싶어서 지름길로 가기로 했어. 아마도 그 선택이 내 인생 최대 실수였을 거야. 그때 그 길을 택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자전거를 타고 집 몇 채를 지나면 쭉 논밭이 이어지는 길이 있어. 어두워서 좀 그렇긴 했지만 중학생 땐 항상 이 길로 통학을 했었으니 무섭거나 하진 않았어. 그땐 젠장할 벌레들 시끄러워 죽겠네.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무사히 편의점에 도착했어. 군것질거리를 사들고 다시 그 길을 지났어. 이상한 일은 그때 일어났어. 밭 중에는 소라든지 가축의 사료용으로 키우고 있는 옥수수밭이 있었어. 그게 한 2m 정도로 빽빽하게 옥수수나무가 자라있는 느낌이었어. 거길 지나갈 때 뭔가 위화감이 느껴져서 자전거를 세웠어.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았거든. 그게 사람 목소리랄까? 웃음소리 같은 거였는데 하면서 묘하게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 아무리 달이 밝다고는 해도 이런 시간에 밭에 사람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귀를 기울여 보니까 누군가가 소근대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는 소리가 들리는 쪽을 살펴봤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 소리는 밭 한가운데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확인하려고 자전거에서 내려 옥수수 밭으로 걸어 들어갔어. 지금의 나라면 그런 미친 짓은 절대로 하지 않겠지만 그때는 대체 왜 그랬는지 그걸 꼭 확인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았어. 나는 옥수수밭을 헤쳐나가면서 걸어 들어가니 소리가 들리던 장소가 나왔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만 옥수수나무를 좀 베어놓은 것 같더라고. 어째서 여기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기겁을 했어. 달빛에 비추어져서 한순간 머리가 긴 여자의 얼굴 옆모습이 보였거든. 뭐지? 저 누구세요? 나는 겁에 질려서 아무 말이나 뱉었어. 그런데 그것은 아무 반응도 없는 거야. 나는 벌벌 떨면서도 유심히 자세히 봤어. 그건 인형이었어. 아니, 자세히 말하면 허수아비였지. 아씨, 뭐야? 허수아비였어? 아씨, 깜짝 놀랐네. 그렇게나 겁을 먹었던 내가 부끄럽기도 했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큰 소리로 말했어. 근데 뭔가 이상해. 진짜 기분 나쁜 허수아비였어.
얼굴은 커다란 게 눈이랑 코는 낙서라도 해놓은 것처럼 그려져 있고 가발을 씌워놓은 것 같았어. 그렇게 엉망으로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모습인데 입만 일자로 잘라놓고 새빨간 립스틱까지 발라놓은 거야. 그렇게 만든 허수아비 머리에 쇠파이프를 꽂아서 지면에 세워놓았더라고. 에이, 징그러. 아유, 빨리 집에 나가야지. 그때 팟하고 이상한 걸 깨달았어. 잠깐, 그러면 방금 전 그 목소리는 대체 뭐였지? 분명히 여기서 들렸는데? 바로 그 순간 하면서 엄청나게 귀가 울리더니 머리를 단단히 조이른 듯한 심한 두통이 나를 덮쳤어. 뭐야? 머리를 감싸지고 웅크리고 앉아서 앞을 봤더니 눈앞에 있던 허수아비의 입이 움찔움찔 움직이는 거야. 이건 짚고 넘어갈게. 바람 같은 건 불지 않았어. 움직이는 거라곤 허수아비뿐이었어. 주변의 풀들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 심지어 방금 전까지 그렇게 시끄럽게 들려오던 개구리나 벌레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 뭔진 모르겠지만 몸이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어. 나는 부들거리는 다리를 움켜잡고 허수아비를 보지 않으려고 애쓰며 뒤로 돌아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어. 그때 철컹 하면서 이상한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 허수아비의 입이 완전히 벌어진 거라고 그렇게 느껴졌어. 머리로는 빨리 달아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허수아비의 입이 있던 자리에는 완전히 둘로 쪼개져 있었어. 그 입속에서는 뭔가 검은 것이 나오고 있었어. 그건 사람 머리처럼 보였어.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없잖아. 그 허수아비는 머리통만 있고 밑은 완전 쇠파이프 하나 박혀 있을 뿐인데 사람이 숨어 있을 만한 공간은 분명히 없었어. 나는 그때 깨달았어. 산 사람이 아니란 걸. 뭔가가 허수아비에서 나오려고 하고 있어. 그것은 벌써 두 눈이 보이고 있었어. 나는 비명을 지르며 전력을 다해 도망쳤어. 서둘러 자전거에 올라타면서 옥수수밭을 돌아봤을 때 그것도 밭을 완전히 빠져나와 있었어. 나는 순간 그것의 얼굴을 봤어. 분명히 웃고 있었어. 분명 거리가 있었고 어두워서 보일 리가 없었을 텐데도 난 확실히 그것이 이를 드러내면서 웃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나는 자전거 페달을 정신없이 밟으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울부짖었어. 나는 분명 있는 힘을 다해 자전거를 달리고 있는데도 그것은 허기적 거기적 이상한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는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백미러로 뒤를 볼 때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 두세 번 정도 뒤쪽에 짐바지를 잡힐 뻔하기도 했고 나는 필사적으로 페달을 밟고 있는데 내 뒤에서 소리가 들려왔어.
들렸어? 들렸지? 들은 거지? 분명 묘하게 날카로운 기계음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어. 철커덩. 갑자기 그 브레이크가 걸리기라도 한 듯한 충격이 오더니 난 몇 미터나 날아가서 길가에 굴렀어. 고개를 들어보니 그것은 좁은 사거리에 서서 나를 보면서 다가오고 있었어.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각오를 하고 눈을 감은 순간 엄청난 소리가 들려서 많이 놀란 나는 눈을 떴어. 눈을 떠서 보니 차가 한 대 서 있었어. 그리고 그것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 잠시 뒤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리더니 큰 소리로 말하는 거야. 뭐지? 뭔가 치였는데? 그러더니 넘어져 있는 나와 자전거를 보고는 머리를 쥐어 뜯는 거야. 아씨, 이를 어쩌지? 그러더니 내게 달려와서는 나를 일으켜 세워줬어. 학생, 괜찮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얼른 구급차를 불러줄게. 저 차에 치이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남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말했어. 뭐라고? 그렇지. 자전거 같은 거 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대체 뭘 친 거지? 남자는 차로 달려가더니 차 주위를 열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어. 그것의 귀색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혼자가 되는 게 싫어서 다리를 절면서 차가 있는 곳으로 갔어. 아무것도 없는데. 주위를 둘러보면서 의아해하던 남자가 곧 차 밑을 보더니 소리를 질렀어. 어메야 깜짝이야! 아이씨, 이게 뭐야? 그러곤 질질 끌어낸 그것은 허수아비 머리였어. 아이씨, 뭐야? 허수아비였잖아. 다행이다. 안심한 듯한 그 남자는 웃었지만 나는 웃을 수가 없었어. 죄송하지만 집까지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그 남자에게 그렇게 부탁하자 남자는 허수아비 머리를 가까운 밭 쪽으로 던져버리곤 기분 좋게 오케이 해줬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 차를 타고 있는 동안에도 그것이 쫓아올까봐 불안해서 계속해서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고 확인을 하곤 했어. 집에 도착하고 나는 그 나이에 부모님 사이에 눕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침까지 덜덜 떨었다니까. 한동안은 그렇게 겁에 질려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한테서 들은 소문으로 난 한층 더 겁에 질렸어. 그 일이 있고서 이틀 뒤에 근처에 살고 있는 40대 정도의 여자가 병원에 실려왔다는 거야. 그 사람은 정신병이 있어서 집에서 부모님이 돌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몸 절반의 뼈가 몇 군데나 부러져 있었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그저 실실 웃기만 하고 입을 열질 않았대.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 이게 그저 그런 우연일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았거든. 그건 정말 사람이 만들었을까? 나는 지금도 그 길 쪽은 쳐다보지도 않아.
공포카페 일본 보채널 괴담. 출장 중에 탔던 택시.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규슈로 출장 갔을 때의 이야기야. 나는 묵고 있던 호텔 근처 번화가에서 저녁 식사 겸 혼자 술 마시러 갔었어. 식사를 어느 정도 끝마치고 슬슬 돌아가서 씻고 자려고 했지. 식당에서 호텔까지는 충분히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였지만 취기가 좀 돌았다 보니 위험하기도 하고 택시를 타고 가기로 했어. 그렇게 택시를 잡고 호텔로 가는 길이었지. 2, 3분 정도 시간이 흐르자 타고 있던 택시에서 이상한 기류가 느껴지더라. 자세히 보니 택시기사가 계속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더라니까. 처음에는 나한테 말을 걸은 줄 알았거든. 그래서 그냥 귀찮아서 흘려듣고 있었지. 도대체가 혼잣말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궁금해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택시기사가 혼잣말로 영문 모를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렇게 말했던 걸로 기억해. 계단으로 올라가면 위험해 라던가, 배터리가 다 돼가는 것 같으니 직진한다? 라던가. 미안해. 나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싶은데 기억이 나질 않네. 아무튼 정말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이 사람 좀 아픈 사람인가 생각하면서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어. 어차피 이 택시를 타버린 뒤였기도 하고 길도 틀리지 않고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있기로 했지.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었다 보니 호텔에는 금방 도착했어. 계산하면서 나한테 이상한 짓을 하면 어쩌지? 생각했지만 그때만큼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물 흐르듯이 그 상황을 넘어가게 됐어.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 택시기사 얼굴을 살짝 봤는데 아주 평범했어. 나는 그렇게 택시에서 내렸어. 택시의 문을 닫자마자 택시는 바로 출발했는데 이상한 것을 깨달은 것은 바로 그때였어. 창 너머로 택시 안쪽이 보였는데 아까까지 내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어떤 중년 여자가 타고 있는 거야. 분명 아까까지 나밖에 없었을 그 택시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어. 그 여성의 차림새는 뭔가 오랜만에 외출해서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평범한 정장 차림의 모습이었어. 얼굴은 무표정이었어. 그 여성은 그 상태로 계속 운전석 쪽을 향한 채로 앉아 있었어. 난 그걸 보자마자 취기가 단숨에 달아날 정도로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 그 여성은 누구였고 그 운전기사와의 관계, 그리고 목적지는 어디였는지 이 글을 쓸은 지금 갑자기 궁금해지네. 공포카페 일본 보채널 괴담. 할머니에게 받은 오래된 인형. 때는 중학교 입학 때였다. 입학 선물로 할머니께 골동품 인형을 선물 받았다. 오래된 인형이었지만 잘 관리가 됐었던 건지 인형의 외관은 나름 깔끔했다. 그리고 은발의 머리와 흰색 바탕에 고딕 드레스가 두드러진 아주 예쁜 인형이었다. 우리 손녀, 이 아이가 마음에 들었나 보구나. 선물로 줄 테니 소중히 여겨야 한단다.
할머니는 인형을 선물하시면서 말씀하셨다. 많이 비싸 보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왜인지 그 인형을 무척 좋아했기에 나는 그 인형을 매우 소중하게 다루었다. 그로부터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할머니에게 선물 받은 인형과 닮은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었다. 생김새는 15살에서 18살 정도 돼 보이는 소녀가 내 앞에서 한 번 절하고는 뒤돌아서 떠났던 걸로 기억한다. 나는 슬퍼하면서 그 소녀에게 가지 말라고 외쳤지만 소녀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는 매정하게 가버렸다. 소녀의 모습이 사라질 때쯤 나는 잠에서 깼다. 시각은 새벽 5시 반 정도였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인형을 장식하고 있던 선반 쪽으로 시선을 돌려봤다. 그 인형은 멀쩡히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그 꿈에 대한 것이 신경이 쓰였던 나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인형의 옷과 머리를 손질해 주었고 아끼던 상자에 넣고 나서 학교에 나갔다. 그날 하루 평범하게 학교에서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길을 걷고 있는 와중 갑자기 뭔가가 내 등을 밀어서 앞으로 넘어져 버리게 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조금 전까지 멀쩡히 서 있던 나무가 내 뒤에서 쓰러졌다. 아무래도 전날 비가 많이 와서인지 땅이 부드러워져서 쓰러졌던 것 같았다. 무사해서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집에 도착한 후 손을 씻고 상자 안에 있는 인형을 꺼내려고 상자를 열어봤는데 상자 안에 있던 인형을 보고는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인형은 심하게 망가져 있었다. 왜 망가졌는지는 영문을 알 수 없던 나는 퇴근하신 어머니에게 망가진 인형의 상태를 확인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했다. 인형에 대한 것은 잘 몰랐던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이 일을 말했고 할머니는 자신의 지인 중 인형을 다루는 사람에게 망가진 인형을 보여주면서 상태를 확인했지만 인형의 손상이 심하기도 하고 오래된 인형이었기 때문에 복구하는 것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구슬피 오른 나에게 할머니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얘는 우리 손녀를 아주 좋아했으니까 우리 귀여운 손녀를 지킬 수 있어서 분명 안심하고 있을 거야. 할머니는 그렇게 나를 위로해 주셨다. 그 후 할머니의 권유로 휴일에 신사에 있는 제단에 그 인형을 가져가기로 했다. 그때 그 신사의 주지스님도 할머니가 나에게 해주셨던 말과 같은 말을 하셨다. 제단에서 인형의 공양을 끝마친 그날 밤 꿈에서 그때 그 소녀가 내 앞에 서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슬퍼하는 나를 안아주며 나에게 뭔가를 건네주었다. 건네받은 직후 눈이 떠져 버렸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나도 정확히 모른다. 단지 어떤 이유로든 그녀는 나의 수호령이 되어 지금도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는 한다. 공포카페 일본 뽀채널 괴담.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 이야기도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부동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이 업계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자신이 거주 중인 단독주택을 팔고 싶어 하는 고객을 맡게 되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 이유는 이혼으로 인한 매각으로 아내와 아이들이 집을 떠나고 홀로 단독주택에 살기에는 너무 넓다는 이유로 팔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꽤 흔한 이야기였죠. 저는 확인차 그 사람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놀랐던 것은 집안에서 풍겨왔던 냄새였습니다. 아직 10년도 안 지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왜인지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안에서는 40대쯤 돼 보이는 남성이 저를 맞이했는데 저는 단숨에 그 냄새의 원인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마도 호레비 냄새였겠죠. 현관을 올라가 거실에 들어간 순간 제 눈앞에는 곳곳에 굴러댕기는 술병과 깨진 파편들이 보였습니다. 더욱이 여러 군데의 벽에 구멍이 뚫려 있었고 더 자세히 보니 그중 몇 군데에는 피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 혼자였다 보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 상태로 살해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죠. 그 후 다양한 얘기를 듣거나 필요한 서류를 모으고 있을 때였을 겁니다. 리모델링 자금도 부족해 보이고 이거 이대로는 팔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업체에서 매입은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그 순간 남자가 제 말을 끊고는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 꼴을 보면 알겠지? 나 알코올 중독자야. 처음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 이야기를 시작으로 중학생 때 삐딱선을 타면서 그 후에는 깡패 짓을 하다가 현재에는 건축 관련된 일을 하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뭐 그런저런 평범한 이야기였죠. 이후에는 왜인지 아내가 나쁘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 아내가 부모에게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 등 아내를 향한 공격적인 언행이 시작되면서 남자의 눈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랄까,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저의 어깨 너머를 향해 찡그린 표정으로 말하는 거 있죠? 이게 왜인지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아내로부터 반격이 날라와서 벽이 이렇게 되었다거나 최종적으로 아내가 몰래 짐을 싸고 있던 것을 발견하자 이대로면 자신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는 그래서 내 와이프가 목욕을 하고 있을 때를 노렸어. 저는 그 말에 의문을 가지고 재차 물어봤습니다. 노렸다고요? 그래 맞아. 그러고 보니 욕실은 아직 안 보여줬지? 좀 망가져서 말이야. 남자는 살짝 일어나서는 저를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솔직히 아내의 시체가 굴러다니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시체는 굴러다니지 않았습니다. 다만 욕실 문은 뭔가 구부러진 상태로 유리가 깨져 있었고 검은 액체 같은 것이 묻어 있었으며 욕실 안에는 뭔가 검은 덩어리 같은 것이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청소하기가 꽤 귀찮아서 말이지. 그때 이후로 욕실에 들어가지 않았어. 그래서 이대로는 팔리지 않겠지. 청소업체를 부르면 얼마나 들려나. 이상하게도 차분하게 물어보는 남자를 보며 저는 내심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아내와 자녀의 행방은 당연하게도 모릅니다. 거래와 관련이 없던 것들이라 묻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의 아내는 그 남자에게
어떤 많은 못된 짓을 당했을 텐데도 어째서 고소하지 않은 것일까요? 만일 병원에 실려가게 된다면 거기서 경찰에 연락이 가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 소송을 했다면 집 거래는 어려울 것이고, 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어딘가에 대피하여 아이와 둘만이서 힘겨움을 견뎌내고 있는 것일까요? 무사하다면 그 두 분은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는 합니다. 공포카페 일본 괴담 농부의 땅. 이 이야기는 제 친형의 형수님이 알려준 이야기입니다. 형수님의 아버님은 어렸을 때부터 농부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힘든 일을 도우면서 배웠다 보니 술자리가 생기면 형수님에게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불평불만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아버님의 궁시렁을 들었던 형수님의 나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쯤으로 형수님도 자연스레 집의 작업을 도와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형수님의 아버님은 감자와 메밀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셨는데 기계를 사용하지 않았다 보니 모든 작업은 수작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농약으로 정성껏 재배한 채소여서 그런지 정말 맛있다고 평판이 좋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형수님의 아버지의 형제분이 농사일을 그만둔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분이 하시던 일부 농지를 맡아서 경작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농지를 맡기 전에는 메밀을 키우던 곳이었습니다. 땅도 꽤 넓기는 했지만 새로운 작물을 심어서 모험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감자를 심어서 안전하게 하기로 했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감자의 첫 수확을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형수님은 여느 때와 같이 감자를 캐고 있었는데 그때 재미있게 생긴 감자를 캤었다고 합니다. 종종 요상하게 생긴 감자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때 캔 감자는 마치 사람 얼굴처럼 생긴 감자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실제 얼굴 크기와도 비슷했고 기존에 캤던 감자들보다도 확연히 컸다고 합니다. 이 감자 참 특이하게 생겼기도 해서 이런 게 나왔다고 아버님에게 보여주자 아버님은 형수님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칭찬을 하셨다고 합니다. 형수님이 캤던 그 감자는 판매하지 않기로 하고 그날 바로 버터구이로 구워 먹었는데 아버님의 토지에서 나온 기존의 감자들보다 맛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손이 닿은 지 오래된 땅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넓은 땅이었다 보니 관리하면 차차 나아질 거라고 형수님에게 잘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그 땅에 감자를 몇 차례 심고 수확을 반복했는데 그 땅에서는 항상 사람 얼굴같이 생긴 큰 감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항상 같은 장소에서 그 사람 얼굴 모양의 감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감자들은 맛이 너무나도 좋았지만 그 감자만은 맛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 감자만은 판매하지 않고 형수님 가족분들의 식탁 위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감자는 형수님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계속 나왔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아버님의 형님께서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 형님분께서 실종된 이후로는 밭에서는 사람 얼굴 모양의 감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경작하던 땅에서는 갑자기 흉작이 이어졌고 결국에는 그 땅은 황폐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황폐화가 된 땅을 보면서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에휴, 형님이 이 땅에다가 무슨 짓을 했었나 보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 땅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형수님도 딱히 그 정도로 신경 쓰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든 생각이 있는데요. 형수님이 작물을 수확하면 제게 수확한 작물들을 챙겨주시다 보니 저는 감사히 먹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형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지금까지 먹었던 그 농작물들이 조금 깨름직하네요. 공포 카페 일본 괴담. 차 안에 새하얀 귀신. 제가 대학생 시절 직접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에게는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신기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신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녀의 집에 놀러 갔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집에서 히히덕거리면서 놀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만돌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늘 그래왔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 이거 지금 내 동생이 연주하고 있나봐.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그녀의 동생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던 걸로 알았기에 그녀의 설명을 듣고 신기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그때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신기에 대해서 확고히 믿게 된 것은 그날이 기점이었을 겁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이상한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그녀와 닮은 얼굴이었는데 많이 둥글게 부은 얼굴을 한 남자아이가 십자가에 걸려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그녀에게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잠시 표정이 굳더니 이내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생이 백혈병으로 죽었는데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얼굴이 둥글게 부었다고, 내가 꿈에서 본 그 사람이 자기 동생이라고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들은 뒤부터 밤만 되면 제 집에 뭔가가 들어오는 것 같은 인기척이 느껴져 그녀에게 부적 같은 것들을 받아와 방 전체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안전불감증에 걸린 사람 마냥 저는 별일 아니겠거니 생각하면서 평범하게 일상을 보냈습니다. 지금 와서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않았다면 이렇게 후회하지는 않았겠죠. 때는 대학교 2학년 여름, 도쿄에서 교토로 가는 길에 일어났습니다. 그녀와 차를 타고 산을 건너려고 하니 시간은 이미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서의 야간 드라이브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운데 산 중턱에서 차가 갑자기 삐걱거리면서 멈추는 겁니다. 저는 순간 큰일 났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칠 때 그녀가 운전석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차 안에 누군가를 태워버렸나 봐. 뭐? 에이, 무슨 소리야. 무섭게 왜 그래?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렇지 않은 척은 했지만 이미 패닉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가 차에 탔다고 하니 너무 무서워서 뒤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야, 저 사람 말이야. 어디 가고 싶은 곳이 있는 것 같아. 우리 데려다 주자.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또다시 삐걱거리며 멈췄습니다. 여기 같아. 자기야, 지금 너무 침착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무섭잖아. 제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는 그녀는 냉정하게 말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내려주세요.
저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모든 종교의 신들을 불러다가 저 사람이 내려달라는 기도를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절박한 기도가 통했던 건지 차의 뒷좌석에서 뭔가 새하얀 것이 날아가듯 빠른 속도로 차 앞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그녀는 새하얀 것이 날아간 방향 쪽으로 차 라이트를 비추자 라이트가 비추던 자리에는 지장보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에 오고 싶었나 봐. 전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은 산을 넘기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기만을 하염없이 기도했죠. 다행히도 저희는 무사히 산을 넘어 토호쿠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무서웠던 일들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모래 언덕을 보고 바다에서 수영하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특별히 무서운 일들은 없었고 그냥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녀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자연스럽게 멀어지면서 제 꿈에는 더 이상 그녀의 동생이 나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는 다소 불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청취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공포카페, 일본 괴담, 화장실, 밀실 살인. 어느 한 가정은 지방에 있는 여관에서 숙박 중이었다. 하지만 한밤중 여관에서는 숙박 중이던 가정의 한 여성이 화장실 안에서 참상을 당한 채로 발견되었다. 그녀의 몸 전체에는 칼로 여러 차례 난도질당한 흔적이 있었으며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베어져 있었고 혀는 잘려 있었다. 화장실 안쪽에는 폭 30cm, 높이 10cm 정도의 창문과 작은 환기구가 있었지만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는 아니었고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화장실로 들어갔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경찰은 여관을 운영하는 부부, 그들의 아들, 주변의 수상한 사람 등을 조사했지만 현장은 밀폐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관에서 일을 하고 있던 종업원과 여관 부부의 아들이 경찰서에 나타났다. 종업원은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던지라 솔직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웠지만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여관 부부의 아드님은 몰카가 취미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모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죠. 아드님은 부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천장 위에서 여러 개인실들을 촬영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창문에 끼어있는 작은 창문이 열리고 유리 조각을, 아니, 이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비디오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테이프에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여관 부부의 아들에게 비디오 테이프에 대해 물어보자 여관 부부의 아들은 공포에 빠져 말했다. 비정상적으로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본 수사관들은 이 테이프에 자신들도 모르는 상상 이상의 무언가가 찍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선뜻
테이프를 재생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마음을 바로잡고 테이프를 재생한 순간 비디오에서는 볼일을 보고 있는 여성이 찍혀 있었다. 볼일을 마친 여성이 일어나려는 순간 15에서 20cm 정도의 노파가 유리 조각 같은 것들을 들고 조용히 창문에서 뛰어들어온 것이었다. 여성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목을 베었고 얼굴과 몸 전체를 난도질 당하고 있었다. 여성이 숨을 거두자 작은 노파는 시체에서 혀와 두피 일부를 자르고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다음은 너야. 그렇게 말을 마친 노파는 작은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혀와 머리카락이 달린 두피를 들고서 말이다. 수사관 중에는 구토를 할 정도로 역겨워하던 사람, 큰 충격에 눈물을 흘리던 사람, 공포로 인해 실수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결국 그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채 미제로 남아버렸고 도쿄 경찰서에는 해당 비디오 테이프가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의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공포카페 일본 괴담. 장롱에서 나왔던 손. 10살 정도 무렵 나는 몸이 이상하리만치 약했다. 일주일 정도 감기로 틀어놓고는 또 일주일은 무척 건강했다. 그러다가 또 일주일간 틀어눕기를 반복하는 것이었다. 그것도 매번 40도가 넘는 고열로 인해서 의사가 장기 입원을 권유할 정도였다. 그런 탓에 집에서 가만히 누워있는 일이 잦았다. 그날 역시 집에서 자고 있었다. 평소에는 어머니만 계시지만 이날에는 우연히 아버지도 계셔서 옆에서 간병을 해주고 계셨다. 내가 자던 방은 가족 침실 역할을 하던 일본식 방으로 북쪽에는 벽장이, 남쪽에는 베란다가, 서쪽에는 거실로 가른 문이 있었다. 그리고 동쪽에는 아파트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큰 천장까지 닿는 장롱이 벽 전체를 메우고 있었다. 나는 그 장롱 쪽으로 발을 뻗고 문으로 머리를 향한 채 누워 있었다. 그렇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장롱 쪽으로 쭉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짓궂은 장난을 치곤 하셨기에 나는 또 아버지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거실 쪽을 바라보며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아빠가 또 장난쳐. 그랬더니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란 얼굴을 하고 거실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걸 알아차리자마자 다리가 또 질질 끌려가기 시작했다. 처음처럼 슬슬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엄청난 기세로 잡아당기는 것이었다. 장롱 쪽으로 끌려가면서 머리가 이불 속으로 파묻힐 무렵 부모님이 내 이름을 외치며 달려오셨다. 어머니는 내 양손을 잡고 위로 잡아 끌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서 이게 어찌된 일인지 부모님에게 묻고는 다리 쪽을 봤다. 어머니는 보면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이미 내 눈에는 크게 들어온 뒤였다. 장롱 아래쪽 서랍에서 손 2개가 튀어나와 내 발목을 꽉 잡고 있었다.
그 손은 손가락이 3개였다. 손은 마치 대리석처럼 검은 바탕에 붉은 반점이 여기저기 있어서 마치 무당벌레랑 반대인 느낌이었다. 장롱 안은 보라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마구 소리를 질렀다. 그러는 사이 아버지는 물 같은 것과 나뭇잎을 가져오셨다. 그러고는 그 손과 내 다리에 물 같은 걸 뿌리고 나뭇잎으로 손을 마구 내리쳤다. 하지만 손은 전혀 놓을 것 같지 않자 나는 무서워서 계속 울었다. 내 울음소리를 듣자 아버지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는지 다리를 잡은 손을 직접 두드려 패기 시작했다. 몇십 번이고 온 힘을 다해 때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작스레 손이 스르륵 내 발을 놓더니 장롱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내가 손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 울자 아버지는 말했다. 아빠가 그 손 꼭 잡아줄 테니까 걱정 말고 한숨 차렴. 나는 어떻게든 잠을 청했다. 그 후 그 손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다음부터 벽장이나 장롱 쪽으로는 결코 발을 뻗고 자지 않게 되었다. 그 손이 나타나고 3개월 뒤 우리 집은 이사를 했다. 그런데 이사한 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심하던 감기 몸살이 싹 사라졌다. 이윽고 반년에 한 번 감기가 걸릴까 말까 하는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나는 물론이고 부모님까지도 초자연적 존재에 대해 믿게 되었다.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직도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어린 시절에 겪은 무서운 체험이었다. 공포카페 일본 괴담. 자취했을 때 겪은 무서운 이야기들. 5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회사의 기숙사에 있었는데 난생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었다. 처음에 귀에 이명이 들리고 몸이 경직되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머리 위쪽에서 났다. 머리가 향하고 있는 쪽은 창문이 있었고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너무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른 채 슬쩍 눈을 떠봤다. 거기에는 커튼 레일에 3장이 늘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인꼬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물론 나는 인꼬 같은 건 안 키운다. 여름이라 창문을 열어놨었는데 그때 갑자기 돌풍이 불었고 3장이 떨어졌다. 그 순간 가위는 풀렸다. 다음날 기숙사 사감에게 이 일을 말했는데 기숙사 사감은 이렇게 말했다. 나도 이곳에 와서 2년밖에 안 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투신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인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끼던 작은 새를 안고 뛰어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는 등줄기가 서늘했다. 그날 사감은 혹시 모르니 방을 교체해 주셨고 짐들이 빠지자마자 그 방은 액바지 부적을 붙인 후 잠갔다고 한다. 자취하고 있는 그의 방에 묵었을 때 겪었던 이야기다. 밤 9시쯤 그는 친구가 불러서 밖에 나갔다. 나는 먼저 자려고 했고 이불에 들어가 뒹굴거리거나 휴대폰을 하고 있었다. 그가 나가고 1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갑자기 메아리처럼 들리는
그의 목소리로 스즈, 스즈 하고 내 이름을 불렀다.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었다. 나는 뇌리에서 순간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가위에 눌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쪽과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무시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오고 결국은 머리에 직접 말을 걸어왔다. 나는 절대 대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자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나는 벽으로 향하게 몸을 돌리고 이불 사이로 벽을 보고 있었다. 참고로 이불은 벽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다. 이제 괜찮나 싶은 순간 내 눈앞으로 투명한 다리가 지나갔다. 누워 있었기 때문에 종아리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말이다. 그날 있었던 무서운 경험은 끝났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보거나 듣거나 가위에 눌리는 등 그의 방에 들어가면 기분이 나빠져서 나오게 된다. 그도 몇 번인가 체험해 본 것 같은 눈치였다. 지금은 그 기분 나쁜 방에서 동거를 하고 있지만 요즘은 특별히 이상한 것은 없었다. 떠도른 소문이라서 진짠지는 모르겠는데 수십 년 전에 이 아파트의 1층에서 화재로 2사람이 죽었단다. 참고로 내가 살고 있던 곳은 바로 위층이다. 사귀었던 여친과 동거했을 무렵이었다. 나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그녀가 겁에 질린 상태로 말을 걸어왔다. 진짜 하마구치 군이야? 나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내가 일하러 나간 후 여친이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내 목소리를 내는 무언가가 다녀왔어 하고 방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그 무언가는 자기야, 안 일어날 거야? 다녀왔다니까? 라며 여친에게 끈질기게 말을 걸어왔지만 대답을 하면 위험하다고 판단한 그녀는 계속 모른 척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무언가는 그러다가 포기하고 물러났지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총 5번 똑같이 나타나 그녀에게 계속 말을 걸었고 마지막에는 이 말만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한다. 역시 들켰나?